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 질의 순서입니다. 하세요. 잘 해보세요. 그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이렇게 하십니까? 법사위가 허위사실 제조기가 자, 시간 갑니다. 동료 의원한테 시간 허위사실을 갑니다. 내도 신상 발언도 못하게 하고 위원장은 이런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사법부입니다. 말 삼가세요.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사법부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선거법은 633 원칙으로 판결받은 나경원 1년 의원 안에 뭐예요, 그럼?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조용히 시켜주세요. 633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재판을 오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뭘 또 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5분입니다. 전 박영재 대법관님 잘 오셨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어서 보기 전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본 적 있어요? 어떤 예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상고이유의 당부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것으로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보아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자, 경우는 제가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거를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이게 기본 아니에요? 대법관 한 명에게 주어진 사건이 얼만데 뭘 사전에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다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박영재 대법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말투, 표정 모두 다 해서 사전에 읽었습니다는 거짓말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 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지금 이제 형사도 전자소송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 이행하는 단계이지 전자소송으로 전자기록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땐 불법이에요? 저희는 왔어요, 안 왔어요?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전자기록으로 왔으면 그 전자기록 온 거를 어떻게 열어봤어요?
그건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어봤냐고요? 그럼 컴퓨터로도 다 열어볼 누구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요? 각자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까 저기 우리 그 대법관이 그걸 열어봤냐고요? 네, 직접 열어봤냐고요? 저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럼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다 내려갔습니다. 뭘 내려놔요? 그 기록은 다 들어있죠. 제가 그러면 그 기록을 열어볼 때 본인 컴퓨터로 들어와요, 그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봤어요? 저는 미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가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들어오지 않고 그럼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민사 전자소송 보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에 민사 연구관이 있죠. 그렇지만 형사 연구관은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 그 방에 형사 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실마다 전속 연구관이 2사람씩 있습니다. 전사 연구관이 2사람 있는데 형사요, 민사예요? 민사, 형사, 행정 다 담당을 합니다. 형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대법관실에 같이 있어요? 아니죠? 대법관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의원님 전 민사라서 모릅니다. 민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관이 아니라 주무관의 경우에는 연구관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구관은 민사, 형사, 전속 연구관은 민사, 형사, 행정. 자, 종이 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 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소송 기록으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내용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의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당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요목조목 다 무죄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내용이에요? 박영재 대법관 그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도 없이 거쳐봤지만 박영재 대법관은 역사에 오류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소송 기록을 누가 읽으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명이 떨어지기 전에 못 읽잖아요. 제가 다른 대법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을 해줘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기록 다 볼 수 있어요? 예, 대법관은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을 스스로 가서 눌러서 열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그걸 스스로 열람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이 해줘요? 물론 제가 직접 전자기록은 직접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기록은 제가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열어서 받고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재판할 때 적당히 듣고 끝냅니까? 지금 법률에 의하면 합의의 과정과 절차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틀 만에 했다는 걸 다 봤는데 이틀 만에 찬반 투표를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압 심리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1심, 2심 판결문과 상고 이유서 접수되자마자 상고 이유서 다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거죠.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제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하자마자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고 이슈에서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된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알고 그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관을 믿고 따르려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다시 와서 그렇게 하시면 반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돌아와도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법사위회를 쭉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회와 한번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하루 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희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우리 잘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이대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에 지금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해명 안 할 거면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승복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됩니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에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 계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범들의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맞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현안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66조 제3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법원 행정처 인사를 다시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법사위의 이해관계 또는 지금 대통령이신 분 한 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6년 1948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에 정권 교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었으면 5.16 군사 쿠데타도 전두환 광주 5.18도 또는 4.19까지도 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바로 회공 신익희 선생이 대선 직전에 급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급서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4년 지나서 또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제주 4.3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많이 죽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고 바로 그분이 유석 조병옥 박사이십니다. 그분이 1960년 2월에 심장마비로 또 그분도 미국에서 사망하셨어요. 두 번이나 정권 교체할 만한 기량 있는 인재를 잃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4.19가 일어났고 연달아 5.16이 일어나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독재인 것이죠. 혹자는 이것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속에 많은 용서를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만 아마 우리의 국민성이 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민주주의였다면 빨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검찰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빨리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 독재를 하는 통에 군사 독재에 협조한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독점권마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에 있었던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이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황정치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그럼 또 수백 건, 수천 건이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도 눈치가 없나 하도 개의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에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인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검사에게 증거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인검사인 신가영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엄희준 정인에 대한 위정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위정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인검사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위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위정한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영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위정이라고 그러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해 놓은 거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정을 고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미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어미준 증인이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지석 검사와 어미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어미준 증인의 증언은 위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정의 그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정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정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정 판단은 우리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미준 검사가 이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그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좀 반박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그 신가영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가영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에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임 검사가 다른 데로 지금 발령 받아서 갔죠. 그리고 신가영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 받아서 왔는데 기록 자체가 6, 7건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지금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그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어미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회에 특히 법사위에 건의와도 문제가 됩니다. 이 법사위에서 나와서 함부로 위증하면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사건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그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어미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미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쿠팡
쿠팡 노조 문제를 이 쿠팡 죽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이 이번에 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만 이 새벽 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보면은 어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미준 검사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걷어들였습니다.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벤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이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법사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벤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됩니다. 미국 네, 토론하실 위원님도 계십니까? 네, 최혁진 의원님 3분입니다. 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뭐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기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먹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뭘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이재명 대통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거 끌고 들어갈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미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어미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빽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안 해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가진 자의 편을 들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주고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어미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있는 놈들 편에 들어가지고 서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한 뜻으로 모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좀 국회가 보여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예,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의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돼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뭐 앞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의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의증 대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죠. 예, 의증한다면 의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의증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이 어미진이라는 분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유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 어미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 사건, 뭐 대장동, 이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과거에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많이 우리가 불러서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거 갖고서 의중을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지금 해체시켜놓는다는데 그래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죠. 일선 수사기관들 가보면요. 정말 민생사 사건들이 척척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정쟁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우리 국회 권위까지 없어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으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법사위가 가서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예, 그래서 요즘 정말 수사기관들 제대로 된 켜이 쌓여있는 민생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놔두시고 우리 여기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서 접으시죠. 예, 저도 많은 여기 와서 참 어미준 검사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했어요. 예? 근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저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미준 검사하고 이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럼 둘 다 의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수사기관들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이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위원님. 정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어미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가지고 그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복독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 그 당시에 어미준 검사가 김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장님이 저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은 어미준 검사입니다.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사건 구약식, 후팡 무혐의,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증입니다. 물증 이렇게.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 안 씁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엄희준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10일 보름밖에 안 된 때예요. 그런 검사, 순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고발을 통해서 우리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증인 고발의 그 필요성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해라 라는 것을 그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죠.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은 수사에 밝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놨다고 해서 이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을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의원님께서는 이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엄희준 부천 지청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히려 그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에 무슨 그 음모와 거대한 공작이익의 끈이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이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선 이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제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다음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김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 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일을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백혜련, 권칠승, 박지원, 서지영,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 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유증은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전재수,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 및 국제 분쟁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회사 민사, 회사 행정, 국제 상사 사건을 관할하는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전재수,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권칠승, 이성윤, 안호영,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 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회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회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고 회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 전재수,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재수,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곽규택, 전재수,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회사 민사사건과 국제상사 사건 등을 전담하는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 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회사 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 행정사건과 회사 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선거일이 우리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우리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판결에 대해서 피업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네.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국회의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네,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영민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겸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 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 카르텔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국민들 앞에 이제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기득권 유지하는데 지금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범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 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자,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다 그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제 주심 판사로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차피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 순서지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리고, 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 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의원님. 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하십시오. 예, 시작할까요? 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참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또 동료 의원으로부터 좀 언성도 높여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입법부는 예,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상권 분립의 한 축이지 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런 국가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또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그게 아로새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입법부에 우리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그런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님에 대한 이 판결에서 검찰, 그것도 이제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그런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또 수사에서 특검에 또 엄청난 그런 구형이 있었는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이렇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 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하는가 반면에 또 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게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이게 오늘 이제 취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불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정말 흔들리고, 사법부가 우리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지만 바로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런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요새 우리 특검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그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또 열심히 파고 해고도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또 무슨 1, 2, 3 비상경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또 수사도 대상으로 해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그 지자체까지 이제 특검이 이제 칼자루를 휘둘러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경략용 이게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쨌든 국회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그 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장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이재명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어떤 정책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전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의 권한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한테 어떤 검찰이 정말 그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갔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또 국회에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 기소 분리 또 이런 원칙이 입법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우리 이제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의 밤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럼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영장재판 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겠는가? 본인들의 내란관의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통일기호 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월 9일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처럼 2단시 취급되는 전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2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의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의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규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 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 신천지 해산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종교, 이단적 종교단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저한테 쉬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